차이나는 클라스 국가 법 리더 역사편. 이 책은 방송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라스의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국가, 법, 리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책이다. 먼저 국가 파트에서는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정인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한국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국제 무대에서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고 2009년 들어 많은 지표에서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중국은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세계에서 외화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또한 경제력과 함께 군사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했다. 많은 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영국이 패권국이었고 독일이 엄청난 속도로 국력이 신장되던 국가였는데 패권국인 영국의 꼬리를 독일이 밟는 형상, 즉 호랑이의 꼬리를 밟는 형상이 나타날 때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경고한다. 국제 정치 이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세력전이 현상이라고 부른다. 중국은 미국과 맞먹을 정도의 영토를 갖고 있고 인구는 대략 14억 명 정도이므로 미국보다 훨씬 하드파워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서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군사력을 세계에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군사력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중국이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중국은 다음의 3가지 전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 첫째, 화평발전론, 둘째, 책임대국론, 셋째, 대국굴기론이 그것이다. 화평발전론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인민의 약 80% 정도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소강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평화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조화사회가 이루어져야만 중국 공산당이 국내적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대국이 되었으니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책임대국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엄청나게 부상했으니 그에 걸맞은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국굴기론이다. 시진핑이 언급한 1대1로 전략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지정학적 생존과 번영의 전략으로 이 1대1로가 바로 대국굴기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대국굴기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왕도의 길을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1대1로 전략, 즉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과 연결되어 자기들이 많이 베풀면 존경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이런 성향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패권의 욕망도 강하다. 남중국해 문제나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보면 완전히 강권적인 행동을 보인다. 그럼 이런 중국에 대해 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 미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시각에 따라 상이학파와 크로우학파가 대립하고 있다. 먼저 상이학파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로 그들은 중국이 지난 5000년 역사 대부분의 시기를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은 다시 제자리로 오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중국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이학파라고 부른다. 반면에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크로우학파라고 부른다. 미국 내에서 크로우학파가 주류이고 상이학파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트럼프는 키신저와 크로우의 2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이 강성 크로우학파적 시각에서 대중견제 전략을 강화시켜 나가고 중국이 그에 맞서 대국굴기로 대항해 나가면 강대강의 충돌이 벌어지면서 우리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투키디데스의 덫에 빠질 것인가? 투키디데스의 덫이란 용어를 유명하게 만든 하버드 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의 세력 전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기존 강대국 또는 패권국이 신흥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민감하게 대응했을 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리처드 네드 레보우라는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648년 이후 현대까지의 전쟁 94개를 분석한 결과 94개 전쟁 중 58%의 전쟁이 명예, 지위,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임이 밝혀졌다. 앨리슨 교수가 지적한 투키디데스의 덫 이론에서 말하는 안보와 공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경우는 1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1945년부터 1994년까지 제3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거의 92%가 종파와 종족 갈등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상대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종교와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조금 받아들여주면 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공존의 지혜를 찾는 것들이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미국과 중국이 패권적 경합에 들어간다고 치면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가운데 끼인 상태다. 우리는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현재 정세는 미국이 패권국이고 중국이 도전국이라 이론적으로는 이럴 때 항상 패권국에 붙으면서 도전국의 부상을 완만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국익에 더 좋으니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꾸 한쪽을 선택하는 선택의 외교, 판가름의 외교를 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틀 내에서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안보 공동체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집단방위 공동체 즉 동맹이 있고 하나는 집단 안전 보장 체제라는 것이 있다. 유럽에서처럼 다자안보 협력 체제와 동맹이 함께 갈 수 있다. 한국이 창의적인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교량 국가가 되고 동맹뿐만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맺으면 군사적 신뢰 구축이 생길 것이고 그만큼 군사적 긴장과 대립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망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1990년대만 해도 대학은 젊음이 가득 차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는데 요즘은 학생들이 예민하고 피로에 절어있고 여유가 없어서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런 상황이다. 모두들 안정된 직장을 구하겠다고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존 직장은 사라지고 있고 불안해진 청년들은 사생결단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명문대에 가려고 죽을 고생을 다해서 왔는데 회사에서 채용할 때 출신 대학을 못쓰게 하면 아주 억울하다.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개인이 책임지고 경쟁을 통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식의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될수록 심해진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경쟁을 통한 생존의 두려움을 철저하게 내면화시키고 있고 고민도 많고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부모님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투자한 상황에서 부모는 투자자가 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한 빚만 점점 커지는데 갚을 자신도 없기만 하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 시간도 줄어들고 더욱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애증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어왔으나 최근에는 그 기회균등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기 시작했으니 헬조선이란 말이 나오고 청년들이 이민을 가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생산 자체와는 별도로 돈을 가진 사람이 돈놀이를 하면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안착을 하고 그 체제가 질주를 하고 있다. 국가 권력자들도 선거를 통해 선발이 되는데 선거 역시 돈에 의해 좌우되다 보니 정의와 국민들의 복지를 지킬 수가 없게 되고 있다. 이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부자만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점점 가난해지고 미래는 암울해진다. 이 체제의 목적은 오로지 이윤을 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 체제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래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범죄의 대가로 10억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초등학생은 17%, 중학생은 39%, 그리고 고등학생은 56%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나왔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는 경향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알려준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지대추구적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절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두고 1980년대부터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런던대 교수인 가이 스탠딩 교수는 기본소득운동을 벌여왔다. 땅과 물과 공기 등의 자원이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진다. 땅은 공유제이니 지대에서 돈을 버는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그 세금은 공동 소유자들인 시민들에게 제대로 배당해 분배해야 하고 소유권을 가진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떨지 않게 적어도 먹고는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고 이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는 뭘 하느냐, 국가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만약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몰아붙여서 국토를 파 뒤집고 5년 후에 먹튀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가 위임한 권력의 행태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 사회는 모두가 선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슬프거나 우울해지지 않으려고 더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그 바쁨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 때이다. 멈추어서 깊이 바라보는 성찰의 과정이 없이 계속가면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쉬면서 성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챕터이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은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다. 2000년 8월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다. 당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5세 소년이 잡혀서 자백을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소년이 10년의 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에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가 군산경찰서에 접수된다. 실제로 그 제보에 따라서 수사를 한 결과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를 숨겨줬던 사람이 자백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이미 형을 살고 있는 15세 소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소년은 만기 복역하게 된다. 15세 소년에게 누명을 씌웠던 경찰 중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진범을 숨겨줬던 친구도 자살을 했다. 그런데 진범을 풀어줬던 담당 검사는 아직 현직에 있다. 잘못을 하고도 여전히 처벌을 받지 않았다니 놀랍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모순이다. 박 변호사가 재심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첫 번째로 맡은 재심 사건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첫 재심 사건은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다. 그가 재심 사건을 맡을 당시의 심경은 모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들로 충분히 공론화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 그렇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무죄로 이끌어내면서 그는 느낀 점이 많았다고 한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게 된 것인가? 이런 억울한 일은 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정말 약자들의 목소리에 우린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인가? 법과 제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고 한다. 보통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주목받는 사건에는 많은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관심을 갖지만 그렇지 못한 사건들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실례로 그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이끈 두 개의 사건이 2016년 10월부터 가장 이슈가 된 사건에 묻혀서 제대로 보도가 되지 못했다. 그 사건이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들은 굉장히 의미가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 두 사건은 바로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 슈퍼 살인사건이었다. 당시에 묻힌 사건들은 넥슨으로부터 129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 거의 주요 혐의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옥시 전 사장 존 리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묻히고 법에서 약자들이 소외받는 이유를 고민한 박 변호사는 그 이유가 정보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조서를 검토할 수 있는 권리를 모르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가 다뤘던 재심 사건들을 살펴보면 조서의 문제가 가장 컸다. 일단 조서 열람의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열람을 해도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몰라서 그대로 사인했던 조서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다. 문제가 된 조서들은 대부분 조사자가 특정 단어나 장소 등을 미리 언급해서 위축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도록 조정한 측면이 있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윽박지르는 수사나 고문을 당하게 되면 허위 자백을 할 수도 있다. 설령 고문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수사를 하면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지적 장애인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약자들을 위한 제도는 없을까? 물론 이런 상황에서 더욱 나빠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기는 하다. 바로 진술거부권 제도이다. 예를 들어 잘못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제도가 나왔다. 그러나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이런 법들이 다른 상황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법은 누구를 더 배려해야 하는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자를 배려하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모습에 공감하게끔 만든다면 법은 아름다울 수 있다. 또 그런 법의 집행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서 빵을 훔친 노인에 대한 판결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 빵을 훔쳐서 재판을 받게 된 한 노인에게 판사가 질문했다.
나이도 지긋하신데 왜 빵을 훔쳐 드셨나요? 그러자 노인이 며칠을 굶었고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고 답했다. 판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다. 빵을 훔친 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더니 노인의 벌금은 자신이 대신 내겠다고 말한다. 대신 내는 이유에 대해 그는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청객에도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신 분께서는 그 대가로 얼마를 좀 내주시라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47달러가 모였고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었다. 이런 배려를 통해 우리는 의미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3장 리더 편에서는 정조와 이순신 장군으로부터 리더십을 살펴보는 장이다. 4장은 역사편인데 한국과 일본의 악연은 언제부터인지 살펴보고 황석영 작가로부터 그가 겪은 민주화와 광주 민주화 항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 책은 아주 깊은 지식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딱 관심이 생길 정도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준다. 읽어보면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책이다.